저는 올해 58입니다. 이름은 김태수라고 합니다. 32년 동안 대기업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정년을 1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2년이라는 세월이 통장 숫자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58의 나이, 아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 그냥 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때 첫째 딸 수진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저 내년 봄에 결혼해요. 2025년 5월로 예식 날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잠시 결혼 비용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까지 생각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1톤 용달이 괜찮대요. 옆집 아저씨 아들이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은 번다던데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생산관리 업무를 32년 하다 보니 협력업체 차량 관리, 납기 일정 조율, 물류 동선 파악 같은 일은 손에 익었습니다. 직접 운전은 안 했지만 운송 시스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퇴직 후 처음으로 골프를 쳤습니다. 선배님들과 라운딩을 돌다가 은퇴 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요즘 자영업은 답이 없어. 프랜차이즈는 최소 2억 들어가는데 반은 망한다고 봐야지. 차라리 1톤 용달이 낫더라. 다른 선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김 팀장 너는 물류 경험 있잖아. 남들보다 유리할 거야. 집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용달 기사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치킨집이 2억, 커피숍이 2억 5천, 편의점도 1억 5천 정도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자리 잘못 잡으면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는다는 후기가 수두룩했습니다. 반면 1톤 용달은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번호판이 2,900만 원, 새 차량이 2,300만 원, 부대 비용까지 합쳐도 5,300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부담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커피를 마시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평생 물류 관련 일 해왔잖아요. 협력사 트럭 관리하고 운송 일정 짜고 경험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훨씬 유리하죠. 아내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2년 쌓은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1톤 용달 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해?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는 아빠만 건강하면 돼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딸의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노후 생활비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2023년 12월 말 새해가 오기 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1톤 용달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물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처럼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달에
250만 원만 벌어도 충분해. 딸 결혼 자금 5천만 원 모으고 노후 자금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 희망찬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물 운송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물 운송 학원에 등록해 2주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법규 교육, 안전운전, 화물 적재 요령 등을 배웠습니다.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지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 현직 용달 기사님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회사 후배 중에 처남이 용달을 한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받아 만난 그분은 40대 중반으로 7년째 용달을 하고 계셨습니다. 형님, 솔직히 요즘 경쟁이 치열해요. 하지만 첫 3개월만 버티면 단골이 생겨요. 단골 몇 개만 잡으면 안정적이에요. 그분의 조언대로 단골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건설 현장, 인테리어 업체, 이사센터 같은 곳에서 고정 물량을 받으면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물류 경험 있으시니까 화주들이 좋아할 거예요. 납기 지키고 책임감 있게 일하면 금방 소문나요. 2월 초 번호판을 구매했습니다. 화물차 번호판 거래 사이트에서 2,900만 원의 매물을 찾았습니다.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번호판 이전 절차를 밟으며 이제 내 사업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차량은 현대 포터2 LPG 신차로 결정했습니다. 용달 기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연비가 좋고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평가였습니다. 딜러와 상담해 2,3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번호 이전 대행료, 협회 가입비 등 부대 비용 1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총 투자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번호판 2,900만 원, 차량 2,300만 원, 부대 비용 150만 원을 모두 합하니 5,35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딸 결혼 자금으로 남겨두고 이 돈으로 차근차근 수익을 내면 돼. 2월 말 차량 출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딜러에게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출고센터로 갔습니다. 새하얀 포터2가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모습이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차 키를 받아들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아내가 조수석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조심히 운전해요.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32년 경험이 어디 가겠어? 그날 새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 길이 참 행복했습니다. 3월 첫째 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화물 중개 앱을 설치했습니다. 원콜, 2040콜, 인성콜 등 주요 플랫폼에 모두 가입했습니다. 수수료 구조를 확인했는데 운임의 15%에서 20% 정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배달앱보다 좀 높긴 하지만 감수할 만해. 용달 기사 커뮤니티에 가입해 선배 기사님들의 노하우를 공부했습니다. 콜 잡는 타이밍, 화주와 소통하는 법, 효율적인 동선 짜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새벽 시간대가 콜이 많다. 건설 자재 운송이 단가가 높다. 단골 잡으려면 친절이 최고 같은 조언들을 메모했습니다. 3월 2주차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점심 거르지 말고 꼭 먹어요. 건강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도시락을 받아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앱을 켰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콜이 많이 떴습니다. 첫 콜은 성남에서 수원까지 건설 자재 운송이었습니다. 운임은 15만 원. 좋아, 이걸로 시작해보자. 콜을 잡고 출발지로 향했습니다. 화주를 만나 짐을 확인했습니다. 철근과 시멘트 자루였습니다. 적재 않은 법을 배운 대로 꼼꼼히 실었습니다. 화주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오전 9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공사 시작 시간이라서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시간 칼같이 지킵니다. 생산 관리할 때 납기 준수가 생명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여기서도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원 현장에 정확히 8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시간 잘 지키시네요.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단골 확보에 첫 발을 뗐습니다. 그날 총 3건을 했습니다. 새벽 첫 콜 15만 원, 오전 콜 8만 원, 오후 콜 12만 원. 하루 총 35만 원을 벌었습니다. 수수료와 기름값 빼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이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에 400만 원은 벌겠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첫날 35만 원 벌었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이야. 경험이 있으니까 다르네요. 그날 밤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피곤함도 있었지만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오늘 첫 출근했어. 괜찮더라. 걱정하지 마. 결혼 자금 아빠가 다 준비해 놓을게.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최고. 근데 무리하지는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성공적이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봄 날씨와 함께 일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콜 잡는 요령도 생겼습니다. 수익성 높은 건설 자재 운송, 인테리어, 자재 배송 위주로 콜을 선택했습니다. 생산관리 경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화주들이 요구하는 납기를 정확히 지켰고 짐을 다룰 때도 손상 없이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32년간 협력업체 관리하면서 배운 책임감과 꼼꼼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화주들이 만족해하며 재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4월 초 큰 단골을 잡았습니다. 판교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었습니다. 첫 배송을 마치고 하차하는데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일 깔끔하게 하시네요. 앞으로 저희 물량 맡아주실 수 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크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주일에 10건 이상 고정 물량이 나왔습니다. 주로 아파트 리모델링 자재를 운송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른 콜까지 합치니 하루 평균 4건, 매출이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4월 말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총 22일 일했고 매출이 480만 원이었습니다. 연료비, 수수료, 톨게이트 비용 등을 빼니 순수익이 2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한 달 생활비 빼고도 1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어. 5월도 좋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이사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사 센터와 연결돼 소형 이사 일감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돈이 되니까 기쁘게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판교 아파트 이사를 마치고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앱을 확인하는데 한 달 누적 매출이 52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성과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번 달 순수익 300만 원 나왔어.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 대단해요. 진짜 잘하네요.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정도면 내년에 수진이 결혼 자금 충분히 모을 수 있겠어. 주말마다 딸과 예식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예식장을 둘러보는데 예식 비용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다른 데 알아볼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준비할 수 있어. 내가 좋으면 여기서 해. 6월도 계속 좋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단골이 더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다른 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 기사님 소개받았습니다. 저희 물량도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스케줄 맞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용달 기사 커뮤니티에도 성공 후기를 올렸습니다. 50대 후반 생산관리 경력 살려서 월 300 벌고 있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노하우 공유해 주세요.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테리어 자재를 내리고 있는데 젊은 기사님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저도 3개월째인데 형님처럼 잘 안 되네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이야. 나는 32년 물류 일 했거든. 화주들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시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일하면 단골 생겨. 6월 말 아내와 앉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순수익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투자한 5,350만 원을 생각하면 1년 안에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내년 5월 수진이 결혼식 때 5천만 원은 여유 있게 줄 수 있어. 7월 초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운전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설렜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벌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수입이 생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저녁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일하는 모습 보니까 참 든든해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생기 있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이 일 하길 잘한 것 같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 성공이면 충분해.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돼. 딸의 행복한 결혼식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7월 중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앱을 켜도 콜이 예전만큼 많이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켜도 콜이 바로 사라졌습니다. 클릭 속도가 조금만 늦어도 다른 기사가 먼저 잡아갔습니다. 요즘 경쟁이 좀 심해진 것 같은데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비슷한 글이 많았습니다. 요즘 콜 잡기 힘드네요. 신규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단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같은 하소연이 줄을 이었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1톤 미만 화물차 등록 대수가 2019년 13만 9천 대에서 2025년에는 18만 6천 대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6년 만에 33%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차가 많이 늘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시장 조사를 할 때 이런 통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즘 용달이 괜찮대라는 말만 믿고 시작한 게 실수였습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7월 말 월 정산을 하는데 수수료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달 총 매출이 400만 원이었는데 수수료로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무려 25%였습니다. 이게 뭐야? 처음엔 15%라고 했잖아? 약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물량과 거리에 따라 수수료율 변동 가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급배송이나 단거리 운송은 수수료가 더 높았습니다. 어떤 건 40만 원짜리 운송에 수수료가 12만 원, 30%였습니다. 10만 원짜리 급배송은 수수료가 5만 원으로 무려 50%였습니다. 커뮤니티에 항해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50% 수수료라니? 댓글이 달렸습니다. 형님 이제 아셨어요? 배달앱은 7에서 8%인데 우리는 20에서 50%예요. 그래서 다들 화나 있는 거예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8월 들어서 단골 인테리어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공사가 줄었어요. 물량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10건씩 나오던 고정 물량이 5건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다른 단골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기사님, 당분간 물량이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단골을 찾아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기사들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래하는 기사님이 있어요. 거절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8월 중순 육아도 문제가 됐습니다. LPG 가격이 리터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루 운행 거리가 250km 정도인데 연비가 6km라고 하면 하루 42리터가 필요했습니다. 1,100원 곱하기 42면 46,200원. 거의 5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22일 일한다고 쳐도 1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육아 보조금이 월 23만 6천 원 나오지만 그걸 빼도 70만 원 이상 연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육아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는데 8월 말 정산을 해보니 충격이었습니다. 총 매출 350만 원, 수수료 90만 원, 연료비 70만 원, 보험료 20만 원, 톨게이트 15만 원, 기타 경비 20만 원을 빼니 순수익이 135만 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달 300만 원에서 반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다가 말다툼이 났습니다. 요즘 수입이 왜 이래요? 처음엔 300만 원씩 벌더니.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 증가율 같은 기본 통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 말만 믿고 덤벼든 게 패착이었습니다. 9월 초 몸에도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허리와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싣고 내릴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장거리 운전 후에는 목이 뻣뻣해져서 고개를 돌리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필름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 디스크 초기예요. 허리도 좋지 않고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장시간 운전 피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용달 기사인데 어떻게 해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최대한 무리하지 마세요. 약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58의 나이에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계속하는 게 가능할까? 20대, 30대 젊은 기사들과 경쟁하는 게 현실적일까? 9월 중순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힘들어 한다는 걸, 그 모습을 보는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에 혼자 차에 앉아 앱을 켰습니다. 콜이 몇 개 떴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클릭해보지만 이미 다른 기사가 선점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계속 이럴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9월 23일 새벽,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원에서 인천까지 급배송 콜을 잡았습니다. 운임이 25만 원으로 높았기에 잠을 설쳐도 나갔습니다. 전날 밤 11시까지 일했기에 피곤했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조금만 참자. 라디오를 크게 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졸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차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차는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꽝! 엄청난 충격과 함께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 앞부분이 엉망이었습니다. 범퍼는 박살났고 헤드라이트는 깨졌습니다. 보닛도 찌그러졌습니다.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자차 사고 처리를 하려고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사고 처리하시면 내년 보험료가 40% 올라갑니다. 영업용이라 현재 보험료가 240만 원이신데 내년에 336만 원 나올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국 본인 부담으로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으니 2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한 번에 날아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떡하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고 후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계속 이러시면 큰일 나요.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딸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습니다. 10월 들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사고 후 장거리 운송이 무서워졌습니다. 허리와 목이 아파서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단가 높은 건설 자재 운송이나 이사 물량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가까운 거리 소량 배송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콜들이 수수료율이 더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10만 원짜리 배송에 수수료가 4만 원씩 나갔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6만 원. 거기서 연료비 2만 원 빼면 4만 원. 하루 5건을 해도 20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3건만 해도 20만 원 벌었는데 10월 중순 집에서 아내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큰 소리치고 시작했어요? 물류 경험 있다고 300만 원씩 번다고 했잖아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시장이 이렇게 망가진 줄 몰랐다고. 아내가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적금 깨서 생활비 보태고 있어요. 이러다가 퇴직금 다 날려요. 통장을 보니 잔액이 7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처음 투자하고 남은 6,7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더 줄어든 것입니다. 딸이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예식장 계약금 2천만 원 내야 하는데
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아빠가 이렇게 힘든데?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월 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몸도 망가지고 돈도 더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10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차량 수리비 250만 원을 쓰고 나니 실제로는 150만 원 적자였습니다. 11월 초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더 버티면 투자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번호판과 차량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와 용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포토2 LPG 8개월 사용 차량 번호판 포함 매각합니다. 생각보다 문의가 빨리 왔습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라지만 아직도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형님, 요즘 용달 어때요? 저도 명예퇴직하고 시작하려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차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살인적이에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운이 없으셨나 봐요. 저는 자신 있어요. 번호판은 2,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처음 산 가격이 2,900만 원이었으니 200만 원 손해였습니다. 차량은 8개월 탄 중고차라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새 차가 2,300만 원이었으니 800만 원 손해였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처음 투자금이 5,350만 원이었습니다. 번호판과 차량 판 돈이 4,200만 원, 1,15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거기에 8개월 동안 순수익으로 번 돈이 1,300만 원 정도였지만 차량 수리비 250만 원을 빼면 실제로는 1,050만 원, 결국 100만 원 정도 이익을 본 셈이었습니다. 8개월 일하고 100만 원 남았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달로 치면 12만 원 조금 넘게 번 거였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몸 망가뜨려 가면서 번 돈이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11월 20일 모든 거래가 끝났습니다. 차 키를 넘겨주고 현금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쌓은 퇴직금으로 시작한 새 도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1월 25일 차를 팔고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남아서 눈이 떠졌지만 나갈 차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구인 광고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강남 백화점 주차 발렛 아르바이트래요. 시급 10,000원이에요. 광고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차 발렛 아르바이트. 58년을 살면서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팀장까지 했는데 주차 발렛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7천만 원. 딸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은 줘야 했습니다. 남는 돈이 2천만 원. 부부가 20년 더 살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일단 뭐라도 해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프라이드 챙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1월 27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주차 발렛 모집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11월 29일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백화점 지하주차장 관리실로 갔습니다. 팀장이라는 40대 남자가 유니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7시간 근무. 주말 필수 출근이고요. 어르신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정 바지에 빨간 조끼.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장 입고 회의실에서 후배들에게 업무 지시하던 팀장이었는데 지금은 조끼 입고 남의 차 주차시켜주는 알바였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벤츠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씀 조심히 세워주세요. 긁으면 안 돼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를 받아들고 차에 탔습니다. 가죽 시트에서 고급스러운 냄새가 났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구역을 찾아 조심스럽게 차를 세웠습니다. 용달 몰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좁은 공간에 깔끔하게 주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관리실에서 먹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대부분 60대였습니다.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무슨 일 하시다가 오셨어요? 생산관리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은행 지점장 했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다가 은퇴 후 뭔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치킨집 망한 사람, 카페 접은 사람, 프랜차이즈 실패한 사람, 모두 이곳에서 시급 10,000원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한 여자 손님이 BMW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빨리 좀 빼주세요. 급해요. 뛰어가서 차를 찾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차를 인계하며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날이 끝났습니다. 7시간 서서 일했더니 허리와 다리가 아팠습니다. 목 디스크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몸 전체가 피곤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였어요? 그냥 할만하더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티 낼 수 없었습니다. 12월 초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루 7만원 곱하기 22일, 154만원. 거기서 세금 떼고 14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생산관리팀장 시절 월급이 500만원이었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결혼 준비 이야기 해도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예식장은 좀 저렴한 데로 알아봐 줄래? 아빠가 준비한 돈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끼리 조촐하게 할게요. 그날 밤 딸이 돌아간 후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위로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통계를 확인했다면,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12월 중순 주차장에서 일하다가 옛날 회사 후배를 만났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순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 좀 하고 있어. 후배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후배가 가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2년 함께 일했던 후배. 내가 팀장으로 지도하고 키웠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주차 발렛 아저씨로 본 겁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2월 말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 한 달 140만 원씩 두 달 일해서 280만 원 벌었습니다. 생활비로 200만 원 나가고 80만 원 저축했습니다. 이 속도면 딸 결혼 자금 5천만 원 줘도 2천만 원 남아 20년 살기에는 부족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시작하지만 저는 암담했습니다. 5월에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용달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여유 있게 준비했을 텐데. 2025년 1월 주차장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생활. 단순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용달 할 때처럼 밤잠 설치며 콜 잡기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시간, 과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한 시간 곱씹으며 반성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경험을 과신한 것이었습니다. 생산 관리에서 물류를 관리한 것과 직접 운전대를 잡고 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정을 짜고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실제 현장의 고충은 몰랐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 차에 시동 걸고 무더운 여름에 짐 나르고 밤늦게까지 운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32년 물류 경험이 있으니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이 독이 됐습니다. 관리자 시각으로 현장을 본 게 문제였습니다. 실무는 책상 위 계획과 달랐습니다. 변수가 많고 체력 소모가 심했습니다.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시장 조사 부족이었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가 6년 만에 33% 증가했다는 통계를 미리 알았다면 진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용달이 괜찮대라는 선배 말만 믿고 덤볐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2024년 소형 화물 자동차 차주 월평균 순수입이 165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발표된 자료였습니다. 찾아봤다면 알 수 있었을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배들 성공담만 듣고 통계는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약관을 대충 읽고 15%에서 20%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물량과 거리에 따라 변동이 심했습니다. 급배송이나 단거리는 50%까지 떼어갔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7에서 8%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습니다. 40만 원 벌어서 12만 원 떼이고 10만 원 벌어서 5만 원 떼이는 구조. 화물 기사님들이 시위하는 이유를 알겠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플랫폼에 종속된 의리일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나이와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58의 나이에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고 무거운 짐 나르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기사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두 달 만에 목 디스크가 왔습니다. 허리도 나빠졌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도 냈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10년 할 수 있을까? 를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비상자금을 남겨두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5,3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쓴 겁니다. 사고나 질병 같은 비상 상황 대비 자금이 없었습니다. 결국 차 수리비 250만 원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첫 해에 실패하면, 만약 사고가 나면, 만약 아프면 같은 질문들. 하지만 저는 성공만 생각했습니다. 한 달 300만 원 벌 수 있어라는 장밋빛 미래만 그렸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사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단골이나 고정 수입원 없이 앱 콜에만 의존했습니다. 알고리즘 변경, 수수료 인상, 경쟁 심화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내 사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의 하청업체였습니다. 번호판 있다고 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가격 결정권도 없고 물량 선택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대로 움직이는 을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내 사업이 되려면 직접 화주를 확보하고 가격을 협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좀 더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내 경험 믿어라며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딸의 결혼 자금이 걸린 중요한 돈이었는데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미래가 걸린 돈은 더 조심스럽게 써야 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딸에게 여유 있는 결혼식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제 자존심과 도전 욕구를 위해 써버렸습니다. 지금 딸은 저렴한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안함이 큽니다. 2월 어느 날 주차장에서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제가 용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비슷했습니다. 나는 치킨집 했어. 1년 만에 6천 날렸지.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경험 있으니 잘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식업 20년 한 사람이 치킨집 망하고 부동산 일 한 사람이 원룸 투자 실패하고 영업 잘했던 사람이 보험 설계사로 실패했습니다. 경험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3월 초 딸과 저렴한 예식장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비용은 500만 원. 처음 보려던 호텔 예식장의 4분의 1이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괜찮아요. 아담하고 예뻐요. 제 눈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제 눈치를 보며 밝게 굴고 있는데 우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주차 발렛 일을 한 지 5달째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단조롭지만 안정적입니다. 용딸 할 때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친해졌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점심시간마다 실패담을 나눕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정리해서 8가지 교훈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관리 경험과 실무 능력은 다릅니다. 저는 생산관리 32년 경력이 용딸 운전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정 짜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경험 없는 분야는 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체력이 필요한 일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1톤 용딸은 5,3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들도 쉽게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6년 만에 차량이 33% 증가했습니다. 저렴한 진입 비용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수료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화물 중개 플랫폼 수수료가 20에서 50%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절대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관을 꼼꼼히 읽고 실제 사례를 찾아보고 현직 기사님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명목 매출과 실제 수익은 큰 차이가 납니다. 넷째, 통계와 시장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월 평균 순수입 165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발표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렵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믿으십시오. 다섯째, 나이와 체력을 고려하십시오. 50대 후반의 육체노동 기반 사업은 무리입니다. 저는 2달 만에 목 디스크가 왔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도 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여섯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십시오. 사고, 질병, 경기 침체 등 비상 상황 대비 자금을 남겨둬야 합니다. 저는 퇴직금의 절반을 투자했습니다. 차 수리비 250만 원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투자금의 20%는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일곱째, 단골이나 고정 수입원 없는 플랫폼 의존 사업은 위험합니다. 저는 앱콜에만 의존했습니다. 알고리즘 변경, 수수료 인상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플랫폼이 규칙을 바꾸면 기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내 사업이 되려면 직접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덟째, 가족의 미래가 걸린 돈은 신중하게 쓰십시오. 딸 결혼 자금으로 생각했던 돈을 날린 게 가장 후회됩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최악의 경우도 함께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독단적 결정은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5월 10일 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식 비용은 500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결혼 준비금으로 500만 원, 총 3천만 원을 딸에게 줬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5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적었습니다. 딸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더 좋은 예식장에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딸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전 행복해요. 이게 제일 좋아요. 딸의 배려가 더 마음 아팠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사위와 악수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사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젊은 부부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덤볐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지금 저는 주차장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합니다. 월급은 140만 원입니다. 적지만 안정적입니다. 생활비 빼고 조금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용달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편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 실패가 다른 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숫자를 보십시오.
경험과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통계를 보십시오.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시장이 어렵다는 통계가 있으면 믿으십시오. 요즘 괜찮대라는 말만 믿지 마십시오.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현직 종사자들을 만나고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낮은 진입 장벽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남들도 쉽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단가가 떨어집니다. 프랜차이즈보다 저렴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체력과 나이를 고려하십시오. 50대 후반에 하루 10시간 이상 육체 노동하는 일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찮아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평생 모은 퇴직금입니다. 가족의 미래가 걸린 돈입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경우도 함께 고민하십시오. 저는 실패했지만 배웠습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은 좋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믿고 체력을 고려하고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